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찌 보면 좀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장은 연휴 기간에 휴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휴무 지난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꼭 시장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정보들은 특히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강세, S&P 500 지수도 강세. 거기에 요즘에 특징이 되는 것은 나스닥이죠. 나스닥 지수가 15년 만에 강세 행진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의 흐름,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강세와는 다르게 국내 증시 다소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 한 2년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소외감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놓은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월봉이면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일 텐데 일부러 일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놓고 보시면은요. 2000년도 3월 10일, 굉장히 먼 기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IT 거품이 났었죠. IT 거품이 나게 되면서 5,132포인트를 찍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 거품이 깨지면서 상당히 힘든 구간 지속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계속 바닥권에서 눌러있다가 최근 들어서 급하게 치고 올라온 부분인데 이러한 강세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는 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증시뿐만 아니라 또 놓고 보시게 되면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다우지수는 월봉으로 가지고 왔고요. 2003년 1월부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IT 거품 났을 때 나스닥 지수는 그 당시가 고점이었습니다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고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성된 고점은 2007년도 10월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 3월에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월에 고점을 뚫고 지금은 계속해서 고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나스닥에 비해서 이제 숨겨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역사상 최고 고점 행진은 S&P 500 지수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대표적인 종목 30개 종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500개 종목에 대한 지수가 되겠죠. 역시 정확히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언제라고요? 2007년도 10월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2013년도 4월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공행진 지속하고 있고요.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던 국가가 어디죠?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놓고 보시면 2003년부터의 시세의 흐름인데요. 2007년도 7월 고점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되어 있는데요. 2013년 5월에 이 고점을 뚫는 모습을 표출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2013년도에 비로소 이제 그 전고점 부분을 완전하게 뚫고 사상 최대 고점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놓고 보셔야 죄송합니다. 영국이죠. 영국에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뚫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정체 구간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독일입니다. 얼마 전에 유로존 같은 경우가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되면서 이것이 호재냐 악재냐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유동성을 풀어주기 때문에 호재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은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에서도 독일처럼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국가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스위스 이런 국가들도 전부 고점을 뚫고 사상 최대의 지수 랠리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리면 니케이가 되겠습니다.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스닥처럼 더 먼 구간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사상 최대의 고점은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2007년도 역시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 그 구간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흐름을 가지고 갔냐면
글로벌 증시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 지수는 15년 만에 사상 최대 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다. 물론 2007년도의 고점은 이미 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뚫었고요.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계속해서 고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 많은 부분들의 국가들이 계속 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거죠? 2013년도에 고점을 뚫었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고점을 뚫어줬다는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하시고요. 거기에서부터 추가적인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유독 미국 증시가 더 그렇다는 거죠.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물론 독일도 워낙 경기가 좋기 때문에 독일 쪽도 더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타 국가들은 2013년도 고점, 그러니까 2007년도 고점을 뚫고 2013년 이후에 지금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를 한번 놓고 볼 텐데요. 자, 국내 증시의 흐름 전체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013년을 굉장히 강조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2013년도나 2015년도나 고점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 그 위쪽 라인에서 막혀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의 흐름에서는 첫 번째 고점이 2007년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 상태다, 못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걸 먼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국가들이 2013년도에 고점을 뚫고 지나갈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리 2011년도에 2007년도 고점을 뚫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어차피 이러한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못 가느냐 이 부분을 역발상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뚫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글로벌 증시가 고점을 뚫을 때 멈춰져 있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뚫은 고점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2013년도에 뚫고 지금까지 올라온 고점의 상승률 이러한 부분에서 소외가 돼 있는지를 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국내 증시 맨 위에 있죠. 2013년도 3월에 저점, 대부분이 비슷한 시점에 다 저점을 찍습니다. 다만 다우지수와 미국 쪽의 흐름의 경우에는 2009년도 그리고 2008년도 뭐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그때 저점을 다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저점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낮아진 저점이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 지수의 기준입니다. 현재 지수의 기준이고 상승률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현재 지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282%의 상승이고요. 2013년도 기준 잡으면 거의 30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률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15년 만에 고점 행진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290%. 그리고 미국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국내 증시보다 못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니케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닥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독일 증시가 되겠는데 독일 쪽만 원체 통일 이후에 침체돼 있던 국면에서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넘어선 선진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을 이쯤에서는 도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시 표현드린다면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는 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못 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갈 때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2011년도에 고점 뚫은 부분, 그로부터 2년 후에 2013년도에 고점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고점 넘어갔을 때 이후에 2013년 이후에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좀 쉬고 있을 때 그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럼 과연 미국 증시가 앞으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가 더 갈 수 있느냐 부분하고 국내 증시의 흐름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이 되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기존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위치가 언제냐면요. 정확하게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바닥 찍고 올라선 이후에 다우지수가 횡보하는 구간, S&P 500 지수도 거의 횡보가 됐는데요. 저 구간이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던 시점입니다. 미국 금리 자체가 2004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올라갈 때 미국 증시는 그 이전에 선반영이 돼서 증시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 구간에는 횡보를 했었다.
이 구간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비단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움직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글로벌 증시 랠리에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미국 증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까 보실 때 분명히 2년 가까운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급등. 거기에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이 구간이 미국 쪽에서는 지금 고점 행진을 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경기가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한 선반영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 랠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빠져내려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을 높이면서 언제든 치고 올라가려는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상반기냐 혹은 하반기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금리 인상과 함께 글로벌 경기 또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에 우리나라가 동참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세 부분은 이제부터 또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10년 전의 흐름 놓고 비교하시면서 준비를 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변 국가에서 환율, 금리, 유가 전부 해석을 해드렸죠. 이러한 부분들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다 말씀드렸죠.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주들,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주들, 그리고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주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락이 아닌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화학 정유주들까지 놓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이 높은 거죠.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꼭 가지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쭉 놓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815TV에서 항상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교육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역시 맞추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린 내용과 접목을 시킬 건데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될 수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과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맨 앞부분에 보여드렸었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종목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컴퓨터입니다. 뭐 애플 컴퓨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또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맨 바닥 부분에 수정 주가를 잘 못 갖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주식 분할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액면 분할이라고 하지만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액면이 없어요. 무액면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그냥 분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칼 아이칸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 배당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주식을 분할을 해라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작년도에 2014년도 6월 달에 주식 분할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40%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엑슨모빌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굴뚝주가 강세,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때에는 뭐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렇게 IT 종목군들이 많은 상승 탄력을 내주는데 시가총액 기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1, 2위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작년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 또 올해까지 연동이 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무려 81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애플 플러스해서 IT주들의 강세가 굉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강도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슨모빌 자체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국에서 상장되는 또 그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2007년, 8년, 9년 이러할 때 뭐 중국의 차이나 모비스 같은 경우가 뭐 어마어마한 그 시가총액을 자랑했었죠. 글로벌 시장에서 뭐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조금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거품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애플의 거품이라기보다는 실적이라든가 뭐 자산 가치 이런 부분이 표출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애플 컴퓨터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미국장에서 강세를 띠고 나스닥을 이끌어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대략 한 50% 가까운, 정확히 따진다면 한 47%에 달하는 비중이 IT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나스닥 쪽의 지수의 흐름과 애플 컴퓨터의 최근입니다. 14년 이후에 뭐 주식 분할 이후에 흐름이 되겠는데 두 가지를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애플 컴퓨터와 IT주들이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다.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끌었다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갈 때 주도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그래서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 국내 증시 기준입니다. 그 정도의 상승 탄력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16% 상승할 때 거의 뭐 2배 정도 애플 컴퓨터가 더 상승을 했죠. 긴 기간으로 놓고 보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긴 합니다만 뭐 교육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부분이 어느 겁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강세를 띨 수 있는 업종, 어떤 업종이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IT 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애플 컴퓨터가 강세를 띠는 만큼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러한 실적이 조금 나았었죠. 그래서 핸드셋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조금 부담스럽게 표출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핸드셋에서 실적이 조금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악화된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실적을 전부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을 전체를 같이 보셔야지 따로 너무 경쟁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은 치킨 게임으로 져서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서 IT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 전체 비중이 25% 정도, 맨 윗줄에 있는 25.61%예요. 그러니까 약 뭐 반올려면 하면 26%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8%는 뭐냐?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23개 업종 정도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23개 업종 분류 중에서 5개 업종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18개 업종을 합쳐봐야 28%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14.15%가 서비스 업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것은 좀 의아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주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은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볼 부분은 25.61%의 IT 비중,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을 정확히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쪽 업종이 끌어당겨주지를 못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가서 시장을 당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이 놓고 보실 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들의 비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져야 IT가 가고 IT가 가야 시장이 간다? 그렇게 된다면 애플처럼, 애플이 어떻습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업체인데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죠.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도 절대 버겁지 않다. 당연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10% 비중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전기전자 업종 기준에서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같이 놓고 보면서 종목과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요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앞선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IT가 가고 미국의 나스닥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놓고 보시면 되겠죠. 뭐 금리 부분은 설명을 미리 드렸었고요. 원달러 환율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이 나올 때 국내 증시도 상승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죠? 512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중반까지. 근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가 그때 시장을 견인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흐름 놓고 보시면요. 이 검은색 선의 기준이 뭐냐면 1140원 정도의 환율입니다. 1140원 정도의 환율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위에서 움직일 때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어떻다고요? 상당히 탄력을 받았단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구간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문제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상 급변동의 환율이었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설명드리는 부분은 환율이
어떻게 된다? 1140원 위쪽 라인에 있게 되면은 확실하게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한다 이 표현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환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은 위로 너무 가파르거나 혹은 아래로 너무 가파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정도의 환율 정도 유지를 해주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서 준다면은 수출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전기전자 업종을 놓고 보시라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꼭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서 뭐 중요한 부분 없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애플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기준도 시장을 견인할 때 혹은 시장이 상승 랠리가 나올 때에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수익률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어설픈 업종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쪽에 시세를 기대를 해보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도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시세 부분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 부분입니다. 유통 물량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물량이 뺏겼는데 지금 정확히 놓고 보시면 2011년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 이후로는 계속 멈춰져 있어요. 그죠? 오히려 주가는 멈춰져 있고 개인들 지분은 조금 더 뺏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구간 동안 어떻게 됐죠? IT주들이 갔고 미국 금리 올리기 전에 미국 증시가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금리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또 환율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다시 하시면서 삼성전자 기준 잡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애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 주식 분할을 했다 그랬죠. 7대 1로 주식 분할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40%의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800조라는 건데 800조 이전에 40%의 급등이 나와서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어떻게 돼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같이 친화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또 외국인들의 그러한 요구사항이 되겠죠. 외국계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 뭐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뭐 삼성전자에서 거의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갖고 나올 거예요. 어떤 거요? 액면 분할에 대한 화두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부분 관심을 꼭 가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말씀드리면 좀 지겹잖아요. 딱딱하고.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예전에 기준을 잡으면 국민주였죠. 맨 끝에 원래는 480원 돼 있어요. 그래서 감자 직전에 이제 마지막 물량 털기, 채권단 물량 털기 기준이 되는데 어찌됐건 그 이후에 감자를 해서 뭐 3,000원대 주가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사실은 제가 2006년 정도부터 해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놓고 보시게 되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과 SK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는 2006년 이후에 놓고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조금 정신이 사납다 하시면은 뭐 종가 선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6년 이후에 어느 정도 하이닉스 주가가 본궤도로 올라섰을 때의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거의 찍어다 놓은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무엇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부분이 핸드셋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이 20%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폭 감소가 됐죠. 그 부분을 이겨내줬던 부분이 어디라고요? 반도체 부분입니다. 역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시세 흐름을 타고 올라선 부분이고요. 애플이 시가총액 800조까지 올라서는 그러한 밑바탕에는 역시 반도체 산업 부분의 발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위치라고 한다면 역시 SK 하이닉스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가일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다가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차트 한번 놓고 보시죠. 어떻게 돼 있는지.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개인들 수급 여기도 역시 표시는 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뺏겨 있냐면요. 주식수 기준으로 1억 4천만 주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에 달하는 물량을 개인들이 뺏긴 상태입니다. 왜? 그만큼 업황이 개선돼 있고
하이닉스 자체의 실적이 개선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 부분은 이렇게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놓고 보실 때 이러한 조정폭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뭐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있어서도 수급은 매집 수급 정체되어 있고 손바뀜이 있는데 주가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눌려 있는 폭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이런 종목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처럼 시세를 뿜어낼 수 있는 종목이 뭐 삼성전기도 매집이 돼 있고요. 뭐 LG 이노텍도 매집이 돼 있고요. 그 밖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9개 종목이 대부분이 지금 매집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자세히 관찰하시고 연휴 이후에는 꼭 공략 대상으로 주요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조금 지루하시고 어려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시간은 역시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부분을 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 부분에는 실전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것을 보시면은 야 이거 꼭 녹화 방송이라도 봐서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내용을 좀 급하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캔들 공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화면 보면서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부분은요. 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캔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거래량과 캔들과 이평선은 시장에서 말하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만 알고 계시게 된다면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의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캔들은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캔들에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이평선에는 에너지가 있다. 물론 거래량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만 이평선에도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캔들은 영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수업 진행해드리면서 왜 그런지를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캔들 딱 보여드리니까 야 이렇게 쉬운 걸 왜 갖고 나왔냐 이건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조금 이따 한번 실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몸통과 꼬리가 달려있죠. 음봉이든 양봉이든 몸통과 꼬리가 달려있는데 이 꼬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꼬리가 왜 생기는지.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것이 거래량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체적으로 그 캔들의 모양이 전일 기준이냐 오늘 기준이냐 했을 때 전일 기준으로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가와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가, 맨 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뭐 고가가 되겠죠. 당일 기준의 고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가, 시가, 맨 밑에는 저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가라는 것은 전일 종가가 아니라 오늘 개장 초 시작하는 시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양봉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종가가 위에 있고 시가가 밑에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음봉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밑에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밀려 내려갔으니까 파란색 음봉이 됐겠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들고 올렸기 때문에 양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실 땐 쉽고 평상시에 쉽겠습니다만 나중에 실전에서 이거 보여드리고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 상태에서 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캔들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기억만 하세요. 이름은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두 가지는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 바닥에서 생겨나서 윗방향으로 올려지는 전환형의 모습이 나올 때에는 망치형 혹은 해머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 있죠? 파란색이죠. 색깔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색깔은 관계가 없고요. 고점, 상승 추세에서 고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교수형, 그래서 행인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세가 꺾여져 내려가는. 어쨌든 지금은 이 모양만 두 가지만 놓고 보시고요. 똑같은 모양입니다. 색깔만 다른데 색깔은 의미가 없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칠판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보신 거를 돌려놓은 모양. 그렇죠? 여기서의 핵심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꼬리가 몸통보다는 길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절반 정도 기준이면 딱 돼요.
절반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꼬리가 절반보다 더 길기 시작하면 망치형, 뭐 해머형 이렇게 부르고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역전된 망치형 그리고 혹은 뭐 유성형, 비석형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뒤집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삿바형입니다. 삿바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와 저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꼬리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변형형의 기준에서는 꼬리가 살짝씩 있습니다. 그리고 삿바형의 이름이 어렵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음봉과 양봉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꼬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교과서적인 내용은 꼬리가 없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십자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총 4가지 보여드렸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가지짜리 캔들에서 머리 달리고 꼬리 달린 해머형 그리고 몸통만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 음봉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형, 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길죠. 꼬리가 양쪽으로. 그래서 이건 뭐 장족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저도 처음 들은 단어고요. 이러한 부분은 비석형, 바닥에서 생겨났을 땐 비석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잠자리형, 그리고 여기는 일자형. 일자형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점상, 점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초가와 고가와 저가, 종가가 전부 똑같은 거. 그것을 일자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4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변형된 내용 이 부분을 배우기 전에 칠판에서 간단하게 이 4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지 어려운지를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자, 맨 처음 뭐라 그랬죠? 우산형이라고 표현드렸어요. 이 그림.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색깔은 의미가 없습니다. 색은 의미가 없이 이러한 모양이 있어야 된다. 이 모양의 최소의 기준은 뭐다? 이 꼬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절반보다 짧으면 안 돼요. 최소의 기준은 절반 이상의 꼬리가 돼야 되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어떤 게 있죠? 옆으로 해드릴게요. 옆으로 해드리는데 이러한 모양. 똑같은 모양인데 뒤집어 놨다라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뭐 2가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가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양봉, 뭐 음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꼬리가 살짝 있는 겁니다. 살짝. 이거 변형형도 뭐 꼬리가 조금 더 달릴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 형태. 십자 형태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위로 조금 달려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길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요 3가지만 아시면 돼요. 요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렵다면은 뒷부분에서는 더 짧게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형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변형형 한번 또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준점 뭐라 그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절반 정도 라인까지, 절반까지는 몸통이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몸통이 내려가면은 해머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요. 여러 가지 변형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삿바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음봉, 양봉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꼬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통의 길이 대비해서 1대1까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꼬리는 좀 짧아야 되고 이러한 모습 전체를 삿바형이라고 우리가 한다. 다만 이렇게 변형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형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중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십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지라고 표현을 하죠. 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시가와 종가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모양이 뭐 여기서 그리면서는 큽니다만 어찌됐건 뭐 조그만 그런 봉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도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들으시는 분들도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쉽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신다 생각하시고요. 이러한 부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억보다도 이해를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이 부분.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드렸고 해머형과 그리고 교수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락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자형 배웠죠. 일자형이라는 게 뭡니까? 점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상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저 교수형이 뜨니까 바로 조정을 받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내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어디서 할까라는 기준 잡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 바닥에서 해머형이 나오게 됐다. 그럼 위에서 떴을 때는 우리가 행인맨, 교수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닥에서 뜨면 해머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색깔은 역시 상관없어요. 이 파란색에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왕이면 빨간색이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별 3개짜리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돌려지는 흐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캔들 하나짜리에서 이런 모양만 잘 잡아내면은 어떻게 된다? 수익 나실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캔들이라는 것은 혼마라는 사람이 300년 전에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통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는 부분은 뭐다? 도지형인데 제가 아까 저도 처음 들었다 그랬죠. 몇 달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뭐를? 도지라는 것은 사실상 조그만데 이 도지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장족형 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이 장족형 도지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방향성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튈 수는 있는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리고 뭐 조금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반대 방향으로 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놓고 보시면 캔들의 크기가 좀 작죠? 작은 편인데 이 장족형이 뜬 이후에는 캔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저러한 장족형이 떴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숨차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제 시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또 815TV 전문가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815TV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교육 내용 쉽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짤막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앞에서 내용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쉽고 몇 가지 안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결론을 내드릴게요. 어떻게 내드리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추세 지속형입니까? 추세 전환형입니까? 추세 지속이라는 건 뭐냐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을 거기에 따라 붙겠다? 그것도 오르고 있는데 조정 뭐 눌림목도 아니고 오르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아니겠죠. 혹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빠질 상황인데 들어가시겠다?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추세 지속형이라고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왜? 전환형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우신데 지속형까지 뭐하러 보십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거 지워버리시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추세 전환형만 보시면 되는데 망치형이 뭐라 그랬어요? 망치형. 기억나시죠? 해머 그냥 망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 거 조금 이따 또 그려드릴게요. 그 망치형. 그 다음 교수형은 뭡니까? 똑같은 건데 망치형은 바닥에서 나왔을 때 교수형은 어디서? 천정에서 나왔을 때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럼 유성형은 뭐냐? 이것도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모양새를 돌려놓으면 아까 돌려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 거. 근데 그게 위에 고점에서 떴을 때는 유성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영망치형은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바닥에서 떴을 때. 그래서 바닥에서 떴을 때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족형과 비석형이 있다. 장족형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비석형 같은 거 어떻습니까? 몸통이 붙어 있고 꼬리가 있는 거. 바닥에서 떴을 때 비석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6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조차도 또 어렵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쪽에 보시면 신뢰도 2개짜리와 3개짜리가 있는데 이쪽에 놓여진 캔들 똑같은 이름들을 여기다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삿바형, 유성형, 영망치형, 장족형, 비석형, 잠자리형은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 2개다. 물론 잠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추세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2개로 치부를 해버렸고요. 그렇다면은 1개짜리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다? 망치형과 교수형이라는 겁니다. 1개짜리 캔들에서는 망치형과 교수형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압축을 해드린 거예요. 뭐 다음 주부터 해서 2개짜리, 3개짜리 패턴의 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개짜리, 저는 사실상 2개짜리, 3개짜리 캔들보다 1개짜리 캔들을 가장 중요시 놓고 보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캔들 패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망치형과 교수형이면 전환형에 속해져 있고 같은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이것이 발생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아,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배웠고요. 이거 제가 책으로도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HTS상에서도 이게 나오고 검색을 하면 요즘 사실상 HTS에서 검색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검색이 다 돼요. 근데 이것이 왜 수업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망청이 떴는데 그럼 매수 구간이 어딘지 망청이 떠서 매수를 했는데 그럼 손절 구간은 어딘지 그것을 또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이나 교재 내용에 없는 내용들 윤정두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머형을 기준을 잡았어요. 자, 놓고 보시죠. 화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물음표 해드렸습니다. 이 물음표 내용이 뭐냐면 해머형이 떴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해머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위에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저런 모양이 떴을 때 해머형이라고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꼭지에서 저 모양이 나오면 교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해머형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이건 누구의 기준이다? 윤정두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수익률 대회 1위를 한 10여 차례 한 거예요.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쫓아하시면 돼요. 자,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5일이나 혹은 10일 동안 내리 빠져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 반발이 나오겠죠. 그 부분이 아니라 추세 부분이 5일에서 10일 동안 밀려 떨어져야 된다. 중간에 조금씩 반등이 오더라도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몸통 대비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몸통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꼬리가 길고 몸통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신뢰도가 높다. 네 번째, 윗꼬리가 없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지금 윗꼬리 안 달아드렸습니다만 우리 앞에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꼬리가 있는 변형형도 있다라고 분명히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꼬리가 없을수록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최근 거래일의 신저가 형성. 무슨 얘기냐면 5에서 10거래일 밀려 떨어졌는데 어정쩡하게 해머형이 위에서 뜨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꼬리가 바닥을 찍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전 거래일 주가 범위의 2분의 1 이상 하회돼야 된다. 전일 캔들 대비해서 전일 캔들 몸통의 절반 이하를 하회해야만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높다. 이것도 조금 이따 칠판에서 써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의 범위 클수록 신뢰도는 높다. 이 캔들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꼬리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캔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은데 다만 이상 급등락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캔들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무시를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캔들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 네 번째, 전 거래일의 기준에 캔들이 장대 음봉이면 역시 신뢰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1차 편입 구간입니다. 1차 편입 구간. 해머형의 몸통 하단부터 전 거래일 몸통의 2분의 1 지점. 그냥 듣고 이해하세요. 칠판에 해드릴 테니까. 2차 편입 구간 전 거래일 몸통의 상단 이렇게 해드렸고요. 2차 편입 구간 설명드렸죠. 그럼 손절 라인 어디라고요? 해머형의 몸통의 상단부터 해머형 저가의 2분의 1 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어렵죠? 이거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저 그림들이 전부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해두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냥 사진 캡처를 다시 갖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구간 편입이 잘 안 보이셨죠? 자, 다시 해드립니다. 캔들 하나짜리에서는 앞에 나온 유성형이든 뭐든 다 잊어버리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하나만. 위치를 조금 바꿔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실 때에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 반전입니다. 근데 이 캔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거래일수 기준에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 5에서 10거래일 정도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바닥이 여기서 형성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지는 흐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매수 구간 어떻게 설정할지. 요 캔들 부분. 자,
요 캔들 부분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전에 음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음봉의 2분의 1 지점 미만으로 이 캔들의 머리, 이 머리 부분이 2분의 1 미만으로 형성되면은 신뢰도가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편입 구간, 1차 편입 구간은 어디라고요? 전 거래일의 몸통의 중간에서부터 오늘 캔들의 이 해머형 캔들의 어디요? 몸통의 하단, 여기까지가 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캔들이 뜬 날은 거의 편입하시기 힘들어요. 그 다음 날 캔들이 이렇게 나와줄 때 어디까지요? 이 구간이 1차 편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전 거래일의 몸통까지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2차 편입 구간은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 편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거래일의 몸통까지. 왜? 추세 부분을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돌린다라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캔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 거래일의 캔들이 좀 몸통이 작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대폭을 어디요? 전 거래일의 고점, 꼬리 고점까지는 전부 편입 구간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제 차트를 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제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빨리 갈게요.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입하시냐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날 해모형이 떴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1차 편입 구간, 편입 구간 전체적으로 2차 편입 구간까지 해서 저 구간이 전부 편입 구간이었고 그 이후에 3거래일 동안 편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의 상승률, 손절 라인 형성됐고요. 상승률은 33%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오히려 30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더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 아모레지의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도 놓고 보시면 이렇게 해머형 캔들이 떴고 그 이후에 편입 구간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률은 어떻게 됐다? 35.60%. 그 다음 종목 대상이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가장 최근이에요. 1월 14일 기준이고요. 해머형이 떴고 그리고 나서 편입 구간 이렇게 오랫동안 줬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상승률 23.64. 자, 마지막으로 제일기획입니다. 12.81% 하락한 이후에 다행히 떠줬어요. 해머형. 그리고 나서 편입 구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2.19% 상승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숨가쁘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말을 빨리 해야 되고 막 빠르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이해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종목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우와 이거는 꼭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이요. 시가총액 1조 이상 혹은 코스피 200 종목 이상에서 지금 당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찾아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수업, 그 수업 부분을 여러분들께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815TV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 끝나면 바로 뛰어갈 겁니다. 지금 방송 자막 나오시죠? 찾아오십시오. 815TV 오시면 11시부터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새벽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해드린 교육 내용 다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캔들 하나짜리로도 여러분들 대형주 잡아내셔서 큰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도의 Y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